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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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저 커피 좀 한번 내려보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죠? 커피 좀 한번 내려보려고 제가 시간에 보통 이렇게 일어나면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드립해서 뭐 전문가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가 좀 손상이 돼서 팔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뭔가 자꾸 들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고 머신을 샀어요. 기계를, 커피 머신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혼자 뭔가 드립할 때 그 나름의 힐링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잘 하진 못해도. 간만에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해볼까 하고 네, 제가 이제 원두를 보통 이렇게 갈거든요. 수동으로 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팔이 아파요. 근데 이제 갈아서 해야지. 소리가 시끄럽겠지만 좀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편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드립을 하고 다 갈렸다. 하나 정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됐겠죠? 물이 다 끓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랜만에 안 하다 하니까 빼먹는 게 많아요. 기름 종이, 거름 종이를 또 제가 안 가져와서 정말 이걸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좀 넣고 한번 종이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휘둘려주고 물이 빠졌으면 정말 오랜만에 해보네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냄새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고소한 이게 지금 살짝 조금만 양을 조금만 내려보려고 양은 적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로스팅을 좀 많이 한 거라서 좀 고소한 맛? 많이들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고소한 맛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커피빵을 살짝 올라오게 적시는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웬만한 드립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젓고 나면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막 냄새가 나나요? 냄새 좋다. 이 부글부글 이거 올라오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보여서 안타깝네. 가려졌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막 향기로운 그 향기롭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아. 그쵸? 커피 향은 향기롭다기보다는 그 구수한 깊은 그 무엇이 있어요. 그죠? 막 향기 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실제로 나잖아요. 향기가. 아니 향기 말고 향이라고 해야겠다.
향이 딱 맞는 단어네. 오랜만에 이렇게 내려 먹네요. 아이 좋아. 자,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컵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좀 물을 버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혼자 원맨쇼예요. 막 3번씩 여러 번 안 내리고 그냥 요 정도로만 하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또 책을 읽기 전에 그러려고 해요. 자, 이걸 좀 넣어놓고 자, 다 내려온 것 같나요? 자, 이제 다 내린 커피예요. 보이시죠? 제가 조금만 해서 양은 많지 않은데 커피. 이 커피를 참 솔직히 뭐 다 모든 게 나쁠 수만도 없고 좋을 수만도 없잖아요. 다 커피에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저의 몸 체질상 뭔가 이렇게 몸에 그렇게 딱 받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좋단 말이에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뭔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정신도 각성되고 약간 근데 이거를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포기를 해야 건강도 좋아질 텐데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즐거움을 마치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이 그 흡연을 이제 금연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 그 못 끊는 그 마음이 어떤 걸지, 심리가 뭘지 좀 약간 짐작이 가요. 아, 좋다. 너무 그 그림이 좀 우아하지 않게 향을 맡고 있네요. 좀 아주 우아하게 맡아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그 구수한 이 너트. 아, 너무 좋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말 내려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아, 힐링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소개해야겠죠? 자, 저, 좀 더 편하게 마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책 소개와 낭독을 그냥 쭉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커피 잘 마시고 다시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책, 아까 좀 제가 약간 흥분 상태였죠. 오랜만에 기분 좋게 안 하던 드립을 하다 보니까 괜히 혼자 살짝 오버하고 들떴던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작품은 보이시나요? 유쾌한 하녀 마리사, 천명관 작가님의 소설집이에요. 단편 소설집 유쾌한 하녀 마리사. 이 단편 소설집에는 여러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프랭크와 나, 이 동명의 이 책과 같은 동명의 유쾌한 하녀 마리사, 그리고
어, 세일링, 그리고 자동차 없는 인생, 뭐, 농장의 일요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총 11개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또 이런,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아니, 왜 그럴까요? 또 헤매고 있네요. 안경을 어디다 두고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갔다 올게요. 저 안 끊습니다. 그냥 갔다 올 거예요. 책. 조금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어디 갔지?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단기 기억 있죠. 단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기억이 나고,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시긴 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하러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이거 왜 움직였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그 목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걸 비롯해서 이제 약간 주의력이 딴 데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바로 그 전의 것이 기억이 안 난다던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부랴부랴 뭐 마시고 어쩌고 하다가 안경을 또 저쪽 침실에다 놓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네, 어쨌든 천명관님 소설 유쾌한 하녀 마리사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단편 소설이고, 그 유쾌한 하녀 마리사라는 단편집 안에 있는 동명의 유쾌한 하녀 마리사. 근데 참 특이하죠. 이 천명관 작가님이 분명히 우리나라 작가인데 제목이 마리사,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유럽 어디쯤. 배경이 직접 작품을 읽어봐도 외국 배경이에요. 사람들도 외국 사람이고, 그래서 마치 외국 사람이 쓴 작품을 번역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예측을 빗나간 뭔가 반항아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이 그 세계 유수의 그 여러 문학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한강 작가 한강 아시죠? 한강이 그 수상했던 부커상의 후보에도 올랐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뭐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뭔가 약간 그 주목을 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작품을 쓰시는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보통 1964년에 태어나셨고, 기본적으로 이분의 꿈이랄까 어떤 그런 것은 영화 감독이셨어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어떤 영화계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연출가로서, 감독으로서 데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시나리오 작업들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참 데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데뷔를 해도 작품을 제대로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데뷔 자체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내는 건데, 이런 복돌아 또 짖는구나.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갑자기. 우편물이 온 것 같아요. 택배나? 어쨌든 네, 이분이 감독으로서 이렇게 등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살아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주로 하던 중에 그 글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글을 써봐라. 그래서 이렇게 응모라고 해야 되나? 뭐 한번 내봐라. 그래서 글을 쓰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입상을 하신 거죠. 문학동네에 단편소설 프랭코와 나로 처음 이제 곧바로 등단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하고 하고 싶은 것하고의 어떤 간격이 누구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 근데 이분은 아마도 그런 영화 감독보다는 어쩌면은 글을 쓰시는 거에 더 빛을 남들이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2004년에 장편소설 고래를 내면서 그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또 비평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작품을 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감독의 꿈을 접지 못하고 계속 이제 대시를 하는 중에 2019년에 뜨거운 피로 결국 영화 감독을 입봉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연기돼서 22년 3월에 간신히 개봉이 됐다네요.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도 있는데 여전히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뭐 흥행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항상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능력하고는 또 다르고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단편 소설 이 유쾌한 하녀 마리사는 독특한 게 첫 시작이 그냥 편지 글이에요. 그 독백처럼 이 제목은 유쾌한 하녀 마리사인데 사실 마리사가 주가 아니에요. 주로 대화를 풀어가는 화자는 이 주인공은 마리사가 아닌 마리사의 뭐 고용인 정도라고 해야 될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사가 하녀니까 이 주인 부인이 주로 이렇게 편지글로 시작을 하는데 주로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작품의 거의 70%가 70이 아니라 거의 80%가 그 편지글을 통해서 그 화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뭔가 소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게 연극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어떤 영화 시나리오가 됐든 그런 걸 읽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옆에 어떤 스크립트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닐 뿐이지 얼핏 보면 그러니까 뭐 희곡 작품의 한 독백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독특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 배경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장소와 외국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걸까 좀 의문을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의 스타일인 거죠. 뭔가 우리나라라는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트 있게 자기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기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규정 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들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가 뭐 대단한 미사의 어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마치 대사나 아니면 간단한 뭐 이야기들을 그냥 술술 풀어가듯이 나오는데 좀 기발하죠.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한여 유쾌하다고 하냐면 이 한여 마리사가 상당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유쾌하게 늘 항상 덜렁거리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뭐 어수선하지만 반면 그만큼 또 유쾌한 한여예요. 근데 이 유쾌한 한여를 통해서 뭔가 반전이 생기게 돼요. 어떤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항상 작게든 크게든 늘 계획하고 뭐 예측하고 하면서 계속 생활을 하지만 그게 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측을 빗나간 것들이 무척 많죠. 그 예측을 빗나간 것에 결정적인 어떤 그 촉매 역할을, 아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글에서는 마리사였던 거예요. 이 토마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남자 작가의 부인이 어느 날 언제부턴가 이제,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적으로 항상 뭔가 문제점은 있었지만 어느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여자가 있다는 그 육감, 여자들의 육감, 그런 게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누구일까? 근데 정말 비탄스럽게도 그 정부는 바로 다름 아닌 친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그런 복수를 그 대상들한테 겨누지 않고 자기를 파괴하려고 마음을 먹고 와인 2병을 사요. 과거에 결혼식 날이었나 그때 이제 마셨던 남편과의 좋은 추억이 있었던 바로 그때 마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동페리뇽 와인 2개를 구입을 해서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이 마시기로 하고, 자신이 마실 와인에 복돌아 정말 어쩌면 좋아. 참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때를 모르죠. 저렇게 아 죄송해요. 말이 끊겼네요.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한 병은 자신이 생애 마지막에 마실 와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와인에 독약을 타죠. 그래서 이제 욕조에서 그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쭉 이제 자신의 마음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토로하면서 고백처럼 편지를 남기죠. 유서처럼.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와인이. 그 독을 탄 와인은 남편이 마시고 멀쩡한 와인을 부인이 마시게 된 거죠. 바로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만들게 된 주인공이 바로 이 한여 마리사였던 거죠. 마리사도 몰랐던 거예요.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히 겹치면서 이상하게 이제 얘기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현실이지 싶기도 하면서, 그래, 맞아. 현실은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확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게 이상하기도 하면서 재밌다고 해야 할지, 네, 여러 가지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냥 재미라긴 그렇고, 그냥 헛웃음 같은 거요. 그러면서도, 참 이 작가 굉장히, 기발하다.
뭐 별 트릭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뭐 알고 보면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뭔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에서 그런 소스가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서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을 할 거예요. 읽다가 중간중간 뭐 같이 이제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이 단편 소설은 이 소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로 독백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쭉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와요. 이 여자가 하는 이제 유서처럼 쓴 편지 내용 중에 자신이 이제 극장에 가서 본 영화의 한 내용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발사와 그 이발사의 그 이제 연인이죠.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나? 어쨌든 가장 행복한 사랑을 나눈 날 갑작스럽게 그 이발사의 아내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행복의 정점에 이르렀던 그 순간을 영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을 걱정하지 않고 네, 그 선에서 끝내는 그 영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비디오로 아주 예전에 처녀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바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영화예요. 한번 어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VHS 테이프로 비디오 테이프로 봤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 삼아 그 내용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대한 유쾌한 한여 마리사를 낭독할게요. 보세요, 토마스.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지금 막 여행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당신은 내가 집에 없는 것에 대해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어쩌면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내가 당신을 맞아줬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무척 피곤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36,000피트의 상공의 비행. 정말 끔찍하죠. 어쩌다 비행기를 한번 탈 때면 나는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지만 통계를 내보면 틀림없이 조종사의 수명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짧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높이 떠 있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땅 위에서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멀리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두려움 없이 저렇게 높이 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것도 한꺼번에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서 말해요. 토마스,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게 제 본성인 걸 어쩌겠어요. 풀숲에 숨어있는 천산갑을 쫓아 아무데고 겁없이 뛰어다니다 결국 길을 잃고 마는 철부지 어린 양처럼 말해요. 그래요. 내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당신도 알다시피 그 때문에 난 자주 엉뚱한 생각에 빠지곤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천상갑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 재밌는 동물을 말이에요. 토마스,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우선 이 편지부터 읽어보길 바라요. 샤오는 편지를 다 읽은 후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참, 냉장고에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해뒀어요. 동페리뇽 말이에요. 어제 외출하는 길에 주류점에 들러 2병을 샀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오늘은 아끼지 말고 마음껏 마시길 바라요.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니까요. 내 사랑 토마스, 사실 이 편지를 쓰는데 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마리아 귓가에서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편지는 벽난로 속에 넣어 태워버리기 전에는 어느 책상 서랍 속에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혹시 나중이라도 누군가 우연히 편지를 발견하면 그건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당신은 작가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문장을 구사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당신은 내가 문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지적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난 당신에 비해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읽을 편지를 쓰는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토마스, 지금 새삼스럽게 옛날 일을 들추어서 당신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럴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당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우린 언제나 부족한 존재잖아요. 토마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난 항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기분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본론을 못 꺼내고 이렇게 주변만 빙빙 돌고 있잖아요. 마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소심한 우회파는처럼 말이에요. 나는 이 편지가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발 뒤에서부터 읽지는 말아줘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지금 순서라고 했나요? 그거 원래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록 아무런 연관도 없고 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작가가 하는 일이란 특별한 게 아니고 그저 어떤 사물이나 사건 안에 내재 있는 순서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진술하는 일이라고요. 토마스, 제가 당신 생각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당신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은 겁도 없이 잘도 떠들어대는군요. 마치 아침에 깨어난 동고비 새끼처럼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난 혼자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냐고요? 아니요. 내가 극장에 간 건 마음껏 울고 싶은데 마땅히 울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침 마리사가 집안 청소를 하러 올 시간이었거든요. 당신도 그 포르투갈 여자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알 거예요. 그녀가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어찌나 부산스러운지 어떤 땐 집안에 마리사가 서너 명씩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요. 게다가 덜렁대기는 또 얼마나 덜렁대는지. 한 번 왔다 갈 때마다 접시를 몇 개나 깨트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내일이죠. 하지만 토마스, 마리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집은 벌써 돼지우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몸이 너무 약해서 마루만 한번 닦고 나도 온몸이 꺼지는 것처럼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난 그 덜렁이 마리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언제나 즐거운 멜로디가 흘러다니죠. 송로버섯처럼 까맣고 뭉툭한 코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참치잡이 나갔던 큰아들이 배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도 그녀의 콧노래는 단 하루 멈췄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아무 생각 없고 덜 떨어진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뚱뚱한 몸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유쾌한 에너지가 실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런 순서가 또 어긋났군요. 원래 마리사 얘기를 하려던 거 아닌데. 미안해요, 토마스. 다시 시작할게요. 어제 내가 들어간 극장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긴 아침 10시에 주루하기 짝이 없는 프랑스 영화를 보러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덕분에 난 맨 앞자리에 앉아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울 수 있었죠. 그래서 영화가 끝났을 때는 눈이 퉁퉁 붓고 온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답니다. 토마스, 헤어날 수 없는 이 슬픔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당신은 짐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지난주에 받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당신 친구 브루노 말이에요. 이제야 겨우 제대로 길을 들어선 것 같네요. 그래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당신을 잡기 위해 나는 당신이 취재를 하러 생트로페에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 브루노에게조차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고요. 브루노와 당신은 나와의 잠자리 얘기까지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 대답을 들은 브루노가
혼자 한참을 웃었어요. 소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왠지 나를 비웃는 듯해서 기분이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물었더니 브루노는 비꼬는 말투로 당신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갔다면 그건 문학 잡지에 실릴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죠. 요한나, 당신은 그런 말 못 들었나요? 그 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말이에요. 취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귀한 게 아니다. 물론 나도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란 족속들은 대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상 속에 숨겨진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요. 브루노와 통화를 끝냈을 때 나는 뭔가 후추씨처럼 작지만 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이 나의 마음속에 던져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물질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움켜쥐고 놓아주질 않았죠. 난 그게 대체 무엇일지, 무엇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당신이 말한 그 순서를 말해요. 토마스, 당신은 나를 만난 이후로, 아니 당신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취재를 위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해마다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작품을 다 끝낸 후에 휴식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무엇이 당신을 그 멋진 휴양 도시로 데려간 걸까요? 그날 저녁 난 생트로페와 관련해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거의 잊을 뻔한 일이었지만 그 작은 후추씨 덕분에 용케도 생각이 났죠. 그것은 얼마 전 서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한 장의 팸플릿을 발견한 일이었어요. 당신도 생각날 거예요. 시청 문화국에서 주최한 미술 전시회 팜플렛 말이에요. 거기엔 어느 화가가 그린 생트로페 항구의 그림이 실려 있었어요. 하늘엔 곧 폭풍우라도 칠 것처럼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고깃배들은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바다 위에 떠 있었죠. 나는 항구가 그렇게 우울한 장소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팸플릿을 발견하고 나서야 난 당신이 나도 모르게 혼자 전시회에 다녀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에 그런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다면 나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물론 그 이유가 짐작이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건 보나마나 얼마 전에 있었던 파티 때문이었겠죠. 미안해요. 토마스,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귄테의 출판 기념회 말이에요. 그 얘기부터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계속할게요. 평소에 나라면 파티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낯을 가리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나는 파티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죠.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기분이 유쾌했어요. 그날 난 전생에 대해서 토마스, 화내지 말아요. 당신은 내가 전생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화부터 내곤 하는데 그건 작가로서 너그럽지 못한 태도예요.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체 하는 미하엘조차도 그날은 내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잖아요. 토마스, 사람들은 다들 죽음을 두려워해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날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 말에 흥미를 느낀 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도 당신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경청하는 동안 당신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난 옆에서 분명히 그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다 애써 웃으면서 짐짓 지어낸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쯤 해두지 그래. 그날 내가 평소보다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떠들어댄 게 반드시 알코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날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나에게 용기를 줬고 그건 정말이지 유쾌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저 내가 실수를 할까봐 걱정만 했어요. 솔직히 난 당신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계속 떠들어댔죠. 당신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기야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를 납치하다시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날 당신이 내 팔을 어찌나 우악스럽게 잡아당겼는지 나중에 보니 드레스의 소매뿌리가 찢어져 있더군요. 우린 밤새도록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웠어요. 그날 우리 사이에 전쟁터의 화살처럼 날아다니던 말들이 생각나는군요. 당신은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기분 나빠요? 자신의 아내가 무식하다는 걸로 주목을 받는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토마스, 지금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 제발 사람들 앞에서 그 점성술이나 전생이니 하는 멍청한 소리 좀 그만두란 말이야. 그럼 내 얘기를 재밌게 들은 당신 친구들도 다 멍청한 사람들이겠군요. 착각하지 마. 당신이 싸구려 잡지에서 읽은 그런 한심한 얘기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그 재수없는 미하엘 놈이 비웃는 소리를 당신도 들었어야 한다고. 천만에요. 비웃기는커녕 미하엘은 나에게 자신의 전생이 뭔지 가르쳐달라고까지 했는 거려. 그래서 그놈 전생이 박쥐였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숨어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그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맙소사, 그게 바로 그 자식의 수법이야. 그놈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나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잘난 작가 나리의 약점은 바로 나라는 존재였던 거군요. 그래요. 그건 전시회가 열리기 얼마 전의 일이었고 난 다시는 파티 따위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신은 아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끄러운 아내가 잘못 입을 열어 점잖은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시회에 초청받은 사실조차 나에게 알리지 않았을 테죠. 난 당신이 나도 모르게 혼자 전시회에 다녀온 것에 대해 솔직히 아무 유감이 없었어요. 당신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남자니까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당신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난 당신이 생트로페로 취재를 간 게 그날 전시회에서 본 어떤 그림 때문에 갑작스런 영감을 받아 떠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던져진 그 치명적인 물질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후추씨 말이에요. 퀸터의 출판기념회, 전생, 미하엘, 미술 전시회, 생트로페, 브루노의 웃음소리. 브루노와 전화를 끊고 난 이후 하루 종일 나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중요한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서 도저히 그 퍼즐을 끼워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게 뭔지를 깨달았죠.
여자. 맞아요. 그게 바로 그 복잡한 퍼즐의 해답이었어요. 당신에겐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취재를 간다는 핑계로 정부와 함께 생트로페로 여행을 떠난 거고요. 토마스, 이제 와서 부정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날 시청 문화국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당신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나에겐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고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어떤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매사에 소심하기만 한 당신에겐 분명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테지만 야수파의 미술 전시회는 꽤나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봤겠죠. 난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도 상상할 수 있어요. 고매하신 작가 옆에서 산 게 몇 년이에요. 왜 야수파들은 생트로페 항구를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그건 아마도 모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겠죠. 두 사람 사이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호르몬이 아우성을 쳤을 테고요. 토마스, 당신은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를 당신의 소설 속에 등장시킨 적이 있나요? 그날 나는 수면제를 5알이나 먹고도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처음엔 나의 직감이 어긋났다고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은 주부가 흔히 상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트콤에 나오는 대로 엉뚱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랐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작은 후추씨는 하룻밤새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말았어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다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하듯이 남편에게 정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먼저 상대가 누군지 궁금할 거예요.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그랬어요. 미칠 듯한 배신감과 슬픔 속에서도 난 당신과 눈이 맞은 여자가 누구일지 궁금했어요. 당신의 작품을 보고 반한 말라깽이 문학소녀? 아니면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줄담배를 피우는 저널리스트? 아니에요. 그런 건 소설에나 등장하는 일이지 현실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 당신과 눈이 맞았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 주변에서 맴돌던 여자일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죠. 마치 대부분의 살인자가 이미 희생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난 전화번호부를 펴놓고 당신이 알고 있는 여자들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파티에서 만난 그저 그런 여자들, 심지어는 당신 어머니의 이름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적어넣었죠.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안젤라, 카타리나, 수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소거법이었어요. 물론 당신과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나의 직관에 의존해야 했죠. 대신 난 그만큼 더 신중했어요. 비비안나, 에바, 모니카. 모니카를 지울까 어쩔까 잠시 망설이긴 했어요. 난 당신이 모니카와 통화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조금 흥분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른 작가들도 자신의 출판 대리인과 통화를 할 때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난 곧 그녀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서 사무실로 전화를 해보니 그녀는 불쌍하게도 편도선이 잔뜩 부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출근을 해서 원고와 씨름을 하고 있더군요.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당신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서로 주고받은 말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볼 때 눈빛과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올리며 마치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처럼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지워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모두 10명의 후보가 남더군요. 그 10명의 후보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탈진해버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틀림없이 미친 짓이라고 했겠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걸린 중대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엔 온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서 집에 있는 알약들을 어디에 먹는 약인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마구 집어삼켰죠. 그리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당신은 명단에 남은 10명의 여자들과 한 침대에서 뒤엉켜 섹스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답니다. 다음 날은 마리사가 올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녀가 만들어준 포르투갈식 양고기 수프를 먹고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당신 혹시 포르투갈식 양고기 수프 먹어본 적 있어요? 사실 난 그게 포르투갈식인지 어쩐지 잘 몰라요. 다만 마리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마리사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맛은 형편없었어요. 다만 정신을 차리는 데는 그만이더군요. 어쨌든 수프를 먹고 난 후에 나는 침대에 누워 남은 10명의 명단을 들고 다시 선별 작업을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속어법은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이름을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지워야 할지를 놓고 모든 가능성의 극단까지 가서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 마침내 제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백지처럼 모든 게 명백해질 때까지 끝없이 의심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10명을 5명으로, 5명을 다시 3명으로 줄이는 일을 계속했어요. 아마 내 생전에 그때처럼 집중력이 발휘된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는 화학자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했으니까요. 도중에 몇 번이고 너무 지쳐서 다 때려치우고 명단을 찢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난 타오르는 불길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정보를 골라내는 일에 희열을 느꼈다면 틀림없이 정신 나간 여편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태양계 뒤편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의 기분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토마스, 나는 곧 그 별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 걸 목격해야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단 한 명의 이름만 남겨놓고 모든 여자들의 이름을 지웠거든요. 그리고 명단의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을 들여다보며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그건 바로 나디아 우리였어요. 놀랐나요, 토마스? 그건 진작 명단에서 지워졌어야 될 이름이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명단에 올라서는 안 된 이름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 금지된 이름이 맨 마지막까지 남게 된 걸까요? 나는 내 눈을 의심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몇 번이고 다시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결과였어요. 나는 단 한 명의 이름만 남은 명단을 든 채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활활 타오르는 볼길만이 눈앞에 가득했죠. 토마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나디아와 누지 맞은 거죠? 단지 등잔 밑이 어두워진 건가요? 아니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토마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나디아에게 말이에요. 하느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토마스, 잠깐만요. 물이라도 마시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어요.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지를 쓸 생각 아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디아의 이름이 맨 마지막까지 남았는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엉뚱한 감정에 빠져 잘못된 결론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토마스,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숨어 있다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삼 당신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우린 아직도 코끼리가 어디에 가서 죽는지, 그리고 철새들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그 광대한 바다를 건너가는지 모르잖아요. 세상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해요. 늘 언니를 걱정하고 아껴주던 그 착한 나디아가 자신의 형부랑 눈이 맞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그 애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답니다.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그 애는 늘 나보다 더 똑똑했죠.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는 인생의 혼란스러운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그 애는 언제나 나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줬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한 것도 바로 나디아였어요. 기억나나요, 토마스? 당신이 나에게 구애를 하다 지쳐 브레멘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둘 다 매우 힘든 시절이었죠. 난 당신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밖에 없었고요. 브레멘으로 돌아가던 날 당신은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어리석게도 난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나 자신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토마스, 당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얼마나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는지 아세요?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침대에 파묻혀 울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차마 당신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죠. 그때 나디아가 없었더라면. 그는 우리의 작별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온갖 말로 나를 설득했어요. 당신이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만일 전화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기뻐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평생 누구의 사랑도 얻지 못한 채 후회만 하면서 늙어갈 거라고 말해요. 그의 충고 덕분에 난 겨우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신은 내 전화를 받자마자 밤새도록 차를 몰고 달려와 새벽 이슬에 젖어 있는 내 침대로 뛰어들었죠. 토마스, 그때 나를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이 생각나요. 그건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매사에 이기적이고 점잠만 빼려는 차가운 눈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실망을 감추고 까다롭게 심판하려는 당신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까 길 잃은 어린 양 얘기했던가요? 그래요. 당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겠지만 난 언제나 마음속으로 매매 울고 있었어요. 나디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에 대한 생각이 멈추질 않는군요.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나디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들려준 게 실수였나요? 우리가 나디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동안 당신은 그에 대한 금지된 열망을 조금씩 키워갔겠죠. 우리 사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에게 나디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나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숨겼을 텐데. 지금은 당신과 나눴던 그 모든 얘기들이 저주스러워요. 나는 다음 날까지도 명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퍼즐을 풀었으니 이제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그 옛날 폼페이에서 일어나던 비극처럼 어디선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해 모든 걸 화석처럼 굳혀버리길 바랐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도 영원히 답을 알지 못한 채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머릿속의 생각은 멈추질 못하겠더군요.
당신과 나디아가 수영복을 입고 생트로페 모래사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광경과 침대에서 뒹구는 장면이 끊임없이 눈앞에 떠올라서 나를 괴롭혔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상상을 멈추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아침 난 전화번호를 뒤져가면서 생트로페 모든 호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묵고 있는 호텔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토마스, 그것조차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당신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난 당신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때 난 세상, 우리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몇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덕에 나는 결국 당신이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냈어요. 당신이 뻔뻔스러운 사람이란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우러 간 주제에도 당신은 호텔 숙박부에 떳떳하게 본명으로 이름을 올렸더군요. 그 자랑스러운 작가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당신이 유명한 작가라는 걸 알아보고 샴페인이라도 한 병 서비스를 하던가요? 그래서 정부와 함께 침대에서 나눠 마신 샴페인 맛이 달콤하던가요?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난 곧 밝혀질 무서운 진실 앞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처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수화기에선 곧 독일 억양이 강한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요. 작은 망설임조차 없이 진실은 그렇게 거침없이 들어닥치더군요. 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도 제발이지 내가 생각한 게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차라리 언제나 호시탐탐 당신을 노리는 색광류 수잔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 나디아의 목소리였어요. 토마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나디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난 그만 수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혼자 극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극장에 앉아서 우는 동안 스크린에서 프랑스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강의 이야기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여느 영화에서처럼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자의 직업이 이발사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죠. 우리처럼 서로를 속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랑이 식기 전에,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그래서 영원히 자신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토마스, 당신은 그 여자 이발사를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어제 영화를 보면서 미리 죽음을 택한 그녀가 한없이 부러웠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죠.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결혼식이 열리던 날, 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당신의 품에 안겨 춤을 췄어요. 파란 잔디밭, 조금은 더운 듯한 공기와 그 속에 실려 흘러다니던 행복의 기운, 부드러운 샴페인 향기,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당신의 눈빛. 토마스,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었더라면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드레스를 휘날리며 멋지게 턴을 하던 바로 그 동작에서 세상이 화석처럼 굳어버렸더라면. 토마스,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었어요. 당신과 나디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조금 위안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몇 년 전 실수로 임신을 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낙태를 하도록 종용했어요. 그리고 우는 나를 달래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만으로도 충분해. 아니, 그것조차 나에게 과분해. 당신은 나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때문에 나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아이 문제로 당신을 탓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토마스, 당신은 우리가 함께한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물거푸른 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와 당신 친구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을 속였어요. 그들 앞에서 당신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맹세했잖아요. 3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군요. 그분은 언젠가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분이 나에게 춤을 청했는데 어찌나 멋지게 춤을 추시던지. 보세요. 지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토마스, 우리는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동굴에 갇혀 있어요. 이 끔찍한 저주가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원망하지 않아요. 한때는 당신도 나를 열렬히 사랑해줬고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잖아요. 나디아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죠. 정신이 멀쩡한 남자라면 누구라도 그 애와 사랑에 빠지고 싶을 거예요.
당신도 예외는 아닐 테고요. 토마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서로 변론하고 주홍 같은 죄를 씻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누군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는 화석처럼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토마스, 우리에게 내린 이 끔찍한 저주가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내가 또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고백하자면 그것은 바로 내 전생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전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이죠. 네로의 어머니, 아들과 상피 붙고 남편을 독살한 요부. 그래요. 나 자신도 믿고 싶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그 로마의 악녀 아그리피나가 바로 나의 전생이랍니다. 그녀는 살인을 일삼았고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당신과 나디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지금도 나의 귓가엔 그녀가, 아니,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이 들려와요. 토마스, 이제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군요. 어제 나는 극장에서 나와 주류점에 들러 동페리뇽을 2병 샀어요. 한 병은 나를 위해, 나머지 한 병은 당신을 위해. 기억나요? 그것은 우리가 결혼식 날 마셨던 샴페인이에요. 어쩌면 지금쯤 당신은 이미 한 병을 다 마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이 편지를 쓰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동안 마리사가 다녀갔고요. 내가 서재에서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정신없이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는군요. 이제 그녀의 콧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아 참, 그러고 보니까 그녀에게 이달치 월급도 아직 못 줬네요. 당신이 주도록 하세요. 보너스도 두둑이 얹어서요. 그녀의 딸 아멜리아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을 때 몰래 귀에다 커다란 말파리를 집어넣었대요. 글쎄, 말파리 그 귀 속에 알을 낳아 구더기가 뇌 속으로 파고들어 아이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지 뭐예요. 정말 끔찍한 아버지죠. 결국 마리사는 사위를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넘겼고 병원에 가서 말파리를 빼내긴 했지만 가엾게도 아이는 입으로 계속 붕붕거리면서 말파리 소리를 낸대요. 토마스, 얼마 안 있으면 집에 도착하겠군요. 이제 내 계획을 들려줄까요? 당신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샴페인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샴페인 안에는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아코니틴이란 독약이 들어있어요. 바로 투구꽃의 뿌리에서 얻은 독이죠. 화원을 하는 내 친구 카타리나에게 몇 달 전에 얻어놓은 거예요. 시아나 칼륨이나 비소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죄 많은 여인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기엔 충분할 만큼 독성이 강하답니다. 놀라지 말아요, 토마스. 그리고 지금 당장 욕실 문 열어서 내 죽음을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응급구조대나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집에 도착해 편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끝난 뒤일 테니까요. 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주홍 글씨 같은 죄를 씻는 정화의 의식이며 당신과 나디아가 범한 불륜의 죄를 씻어줄 대속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마누라라도 죽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는 마세요. 어제 극장에서 본 프랑스 영화의 주인공처럼 일찍 떠났더라면,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을 간직하고 떠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게 너무 늦었군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우린 죽어도 언젠간 다시 태어나니까요.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환생할지 모르지만 설사 박쥐로 태어난다 한들 지금의 생보다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 미물조차도 자기들끼리 서로 속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금 당신이 공항에 도착했던 전화를 걸어왔어요. 토마스, 부디 건강하세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언제나. 그리고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나디아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요. 당신의 요한나. 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샴페인 병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멍하게 욕실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이 뒤범벅되어 혼란스럽게 떠다니고 있었다. 경찰을 부를까? 아니,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나가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지. 하지만 그녀 시체 보는 건 정말 내키지가 않는데 평생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힐 거야. 게다가 피라도 토했다면 더욱 끔찍할 거야. 젠장, 그 아코니틴이란 독은 대체 뭐야? 혹시 경찰이 나를 살인범으로 모르는 건 아닐까? 멀쩡한 가정주부가 죽었다면 누구라도 먼저 남편을 의심할 거야. 게다가 동기도 충분하잖아. 그런데 요한나는 우리가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알아냈지? 점성술이라도 쓴 건가? 그놈의 속옷 뽑은 모국도 아그리피나는 뭐야?
게다가 또 그 망할 놈의 프랑스 영화는 골치 아파. 도대체 요한나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건지. 어쩌면 나를 살인범으로 몰려는 게 그녀의 의도일지도 몰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복수를 한다? 요한나처럼 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여자라면 능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진짜 미치겠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공항에서 타고 온 택시에 차 번호라도 적어놓는 건데.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거 보면 나도 꽤나 당황한 모양이군. 그나저나 나디아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어쩌면 잘됐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너무 멍청하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그래도 생각해보면 멋진 여행이었어. 정말이지. 나디아는 너무 밝힌다니까. 그 얌전한 플레어 스커트 속에 그렇게 뜨거운 엉덩이를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네. 와인 한 병을 혼자서 다 마신 데다가 이런 끔찍한 상황이 닥쳐서 그럴 만도 하겠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칫하면 살인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진정제라도 하나를 먹어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경찰에 연락하면 틀림없이 기자들도 달려올 텐데. 소설가 아내의 자살이라. 가예나 같은 그 작자들에게 얼마나 향기로운 먹잇감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심장 박동이 이렇게 점점 더 빨라지는 거야. 숨 쉬는 것조차 거북하네. 차라리 마리사를 부는 게 낫겠어. 그녀라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머리가 좀 모자라긴 해도 낙천적인 여자니까. 속은 또 왜 이렇게 메스껍지? 젠장. 이러고 앉아있느니 누군지 빨리 부르는 게 낫겠어. 그는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마치 몸을 의자에 묶어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점차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욕실의 문이 열리며 그의 아내가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온 것이다. 손에는 자신이 마신 것과 똑같은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고 가운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한쪽 젖가슴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술을 잔뜩 마신 듯 얼굴이 발그레했지만 다른 징조는, 예컨대 죽음의 징조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그의 아내는 술병을 손에 든 채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 보면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당신 왜 그러고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순간 그의 머리가 꽝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자신이 왜 의자에서 몸을 떼어낼 수 없는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선 나디아의 커다란 엉덩이만 둥실둥실 떠다닐 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부산스러운 소리와 함께 마리사의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희미해지는 그의 의식 속으로 마리사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드디어 민호엘의 입에서 말파리 소리가 멈췄대요. 점성술사가 그러는데 그 애는 전생의 동고비였다지 뭐예요? 그러니 말파리 따위가 무슨 재주로 그 애를 해치웠겠어요. 동고비한테 잡아먹히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아유, 근데 세상에 맙소사, 손에 들고 있는 거 술병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냥 아침부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이고, 그냥 그게 속살을 드러내고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영락없이 그 로마의 악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 마님 전생 말이에요. 남편을 독살했다는, 어쨌든, 지금 마님이 바로 그 꼴이라고요. 그리고 코르크막에 딴 채로 그 와인을 밖에 그냥 놔두는 법이 어딨어요. 내가 마개를 그냥 다시 잘 막아놔가지고 그래 냉장고에 있던 거하고 바꿔놓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귀한 와인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하느님한테 천벌 받는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주인님이 돌아와 계신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었네. 저 여행은 그만이나 주인님 코에서 피가 흘러요.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빨리 의사 불러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탄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으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땅 위에 살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전화기가 어딨어요? 도대체 요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대체. 나중에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여보세요? 병원이죠? 에? 오토시내 생선가게라고요. 하느님, 전화가 또 잘못 간 모양이네.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이렇게 끝이 나요. 끝. 유쾌한 마녀, 유쾌한 마녀래네요. 왜 이러죠? 유쾌한 하녀 마리사.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쾌한 하녀 마리사의 말로 끝이 납니다. 네. 자,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낭독이 됐어요. 그냥 뭔가 낭독 오디오 드라마를 듣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쭉 낭독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봤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 어쨌든 참 독특한 작가예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래라는 작품으로 또 문학동네에서 입상을 했더라고요. 멘부코 상의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고래라는 작품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고래라는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치 무슨 판타지인지 현실인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막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막 넘나들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전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언젠 시간 되면 한번 고래라는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좀 장편이라 약간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그 책이 주로 주목을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단편들이 어떤 엑기스이긴 하지만 장편을 짧게 녹아낸 엑기스이긴 하지만 워낙 그 작가의 글 화법이라든가 사상 내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글이 바로 수필이나 아니면 단편 소설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농후하게 녹아 있다고 하죠. 장편은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풍요롭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푸짐하게 만들어놓은 그 수라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작품이겠고, 단편은 딱 한 그릇 음식이지만 여러 가지 정말 특징이 잘 들어가서 영양이 깨지지 않는 뭐 그런 게 단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쾌한 하녀 마리사에는 다른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유쾌한 하녀 마리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녁으로 가는 시간이라 참 희한하게 저는 항상 그 성당에 성가 합창단 연습하러 가는 요일날 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날이 아무래도 조금 제가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좀 시간을 갖고 하기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빨리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또 좀 늦어졌어요. 이렇게 간만에 그간 못했던 커피도 한번 내려서 기분 좋은 타임도, 커피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조금 다른 낭독, 유쾌한 하녀 마리사도 낭독해 봤고요. 자, 여기 아까부터 대기 중인 아이들 있죠? 아주 구독이와 좋아요, 얘들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거의 뭐 10년도 더 이전에 게임을 녹음을 한 몇 년 동안 그 캐릭터 실바나스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게임 회사에서 이제 적당한 목소리를 찾던 중에 저의 샘플을 듣고 이제 녹음실에서 연락이 와서 몇 년간 하다가, 왠지는 모르지만 뭐 나중에는 알게 되긴 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오길래 그냥 제가 워낙 게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제는 그 작품을 안 하나 했더니,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인터넷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자료를, 제가 저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 돼서 찾아보다가 댓글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네이버에. 근데 갑자기 바뀌었었던 거더라고요, 배역이.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저를 기억해 주셨던 분들이 꽤 계셨었나 봐요.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 기억해 주시고 저를 관심을 가져 주셨던 그런 분들이 제가 몇 안 되는 구독자이기도 하고, 그냥 혼자 소소하게 하는 그냥 날것의 유튜브 채널에 어찌어찌 해서 접속하게 되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나름 저의 그 게임의 어떤 캐릭터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었더라고요. 몇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한 분 한 분 실명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기억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됐었던 거고, 그만큼 내가 진심으로 한 게 있다면 그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것만한 행복감도 없고 또 감사한 일도 없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비록 뭐 갑자기 또 제가 활발하게 막 그런 게임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그렇게 하게 되기는 쉽지 않죠. 워낙 그동안 주로 이제 가정 생활에 몰두했었고, 그러다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공연 예술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연극 공연이라든가 뭐 아니면 동료들끼리 작은 그런 프로젝트로 해보기도 하고, 어떤 소소한 저만의 시간을 간간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면서 더 어떤 많은 기회들이 생겨서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이벤트로서 무슨 공연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구독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한번 초대해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말씀드리고 초대도 드릴게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아직은 근데 뭐 언젠간 또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쪽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뭐 그런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연 같은 것들이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팬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정말 멋들어진 동영상으로 완성도 있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소소한 창구로서 여러분과의 소통하는 창구로서 그냥 깨적깨적 그냥 하고 있는 것 그냥 제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소식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추운데 미세먼지도 있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뭐 짧은 글이 됐건 재미있는 글이 됐건 또 보게 되는 대로 또 여러분에게 다시 동영상 올려서 만나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